감정이 실리지 않은 무미건조한 말로는 잠재의식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돈, 명예, 권력, 만족감, 인성, 마음의 평온.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만약 그게 경제적인 부분이라면요. 여러분은 부를 이룰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야말로 적은 노력만으로 성공 궤도에 오르고 다시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혼자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방법을 통해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인정한 사람들 일부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대략 일부만 언급하자면요. 포드 자동차의 창립자인 헨리 포드, 미국 최초의 백화점을 세운 존 워너메이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 최고의 작가로 평가받는 엘버트 허버드, 라이트 형제 중 형인 윌버 라이트, 미국 US 스틸의 회장이었던 찰스 슈왑, 빌레트사를 만든 킹 질레트, 미국의 석유 재벌 록펠러,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 우드로 윌슨 대통령,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네, 대략 일부만 언급한 게 이 정도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 한 사람, 미국의 철강왕이었던 앤드류 카네기의 비법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막대한 자산을 모았다고 인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을 일일이 다 인터뷰하고 기록을 정리하고 이런 거대한 작업은 누가 했느냐?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요청을 받아서요.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힐이 무려 20년에 걸쳐 연구한 끝에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나폴레옹 힐의 나폴레옹 힐 부의 법칙,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도대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일종의 공식 같은 그 법칙 혹은 비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명확하게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은 성공하려는 자에게만 찾아온다. 우선 당신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전달하면서 시작하고자 한다. 일단 들어오기 시작하면 부는 숨가쁜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 가난했던 시절에 도대체 부가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말이다. 이 말이 놀라운가? 사실이다.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만 부가 찾아온다는 통념을 고려하면 더더욱 놀라운 말로 다가올 것이다. 생각의 힘으로 부자가 되려는 순간 당신은 노력이 아니라 목적의식이 확고한 마음 상태가 바로 부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어떻게 하면 부를 이룰 마음 상태를 갖출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내가 2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분석하면서 25년 동안 연구한 것도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였다. 성공을 의식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 무심코 실패를 의식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찾아온다. 원한다면 누구에게나 실패의식에서 성공의식으로 마음가짐을 바꾸는 기술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목적이다. 무엇보다 열린 마음을 유지하라. 나의 메시지를 듣는 동안 이 법칙이 어느 한 사람의 발명품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 실제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 즉 미천도 없고 변변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의 인생 경험에서 수집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효과를 거둔 법칙이다. 당신 역시 이를 활용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지속적인 경제적 여유를 얻을 수 있다. 부는 강렬한 열망에서 시작된다. 부자는 안다. 우연, 상상, 팔자, 행운으로는 부를 축적할 수 없음을. 부자는 부를 꿈꾸고 바라고 열망하며 계획한다. 사람은 보통 돈의 목적을 이해할 만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돈을 원한다. 물론 원한다고 부를 얻는 것은 아니다. 부를 향한 열망을 실제 재정적 가치로 전환하는 명확한 6단계가 있기 때문이다. 1단계, 열망하는 돈의 정확한 액수를 마음에 새긴다. 막연하게 많은 돈이 아니라 액수를 명확히 정하라. 2단계, 열망하는 돈의 대가로 무엇을 내놓을지 정확하게 결정한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3단계,
열망하는 돈을 소유할 날짜를 명확하게 정한다. 4단계. 열망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당장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준비가 미흡해도 일단 실행하라. 5단계. 얻고자 하는 돈의 액수, 돈을 얻는 대신 치를 대가, 돈을 손에 넣을 날짜, 돈을 모으기 위한 계획을 분명하고 구체적인 하나의 문장으로 작성한다. 6단계. 그 문장을 하루에 2번씩 큰 소리로 읽는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1번, 아침에 일어난 후에 1번, 그 문장을 읽는 동안 그 돈을 이미 소유한 내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는다. 이 지침을 따르자. 특히 6단계 지침인 한 문장을 하루에 2번씩 읽는 것을 잘 따라야 한다. 실제로는 돈이 없는데 돈을 소유한 내 모습을 보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며 투덜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바로 이때 불타는 열망이 당신의 지원군으로 나설 것이다. 만일 진정으로 돈을 간절히 원한다면, 그 열망이 집념에 가까울 만큼 강렬하다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돈을 원하고 돈을 갖겠다고 굳게 결심함으로써 결국 돈을 갖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것은 중요하다. 부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부의식이란 마음이 돈에 대한 열망으로 한껏 충만해져서 이미 부를 소유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태다. 인간 정신의 작동 원리를 배운 적이 없는 초보자에게는 이 지침이 비현실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부를 현실로 만드는 이 6단계 원칙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에게 덧붙이자면, 이 원칙의 출처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다. 제철소의 평범한 근로자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던 카네기는 비록 시작은 미약했어도 이 원칙을 발판 삼아 1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일구었다. 이 6단계 원칙은 또한 에디슨에게 세심한 검토를 받기도 했다. 에디슨은 이 원칙이 돈을 모으는 과정은 물론이고 명확한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필수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원칙은 중노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 원칙을 이용한다고 체신이 떨어지거나 경솔한 사람이 되지도 않는다. 교육을 많이 받아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원칙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려면 부의 축적을 우연이나 상상, 팔자, 행운에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해할 만큼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큰 재산을 축적한 모든 사람은 그 돈을 손에 넣기 전에 먼저 꿈꾸고 바라고 열망하고 계획했다. 돈에 대한 열망으로 자신을 하얗게 불태우지 않는 한,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을 소유할 거라고 믿지 않는 한 결코 막대한 부를 손에 넣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지금 당장 깨닫길 바란다. 가장 위대한 업적도 처음에는 한낱 꿈에 불과했다. 깊어지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어쩌면 지금 당신은 심장이 짓밟혀 피를 토하는 심정일지도 모른다. 바로 그 경험이 당신의 영혼을 담금질하고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치 있는 자산이 되고 있다. 그러니 용기를 끌어모아라. 기억하라. 삶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이 순탄치 않은 길을 나섰고 마침내 성공할 때까지 모진 고난을 숱하게 겪었다. 인생의 전환점은 대개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며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다른 자아를 만난다. 무언가를 바라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은 다르다.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믿어야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다. 단순한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열린 마음은 믿음의 필수 조건이다. 닫힌 마음은 신념과 용기,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기억하라. 살면서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세상에 요구하는 것이 비참함과 빈곤을 받아들일 때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위대한 시인 제시 벨 리트나우스는 이 보편적인 진리를 시로 정확하게 표현했다. 나는 내 인생을 1페니로 흥정했다. 그랬더니 인생은 그 이상은 주지 않았다. 저녁 무렵 얼마 되지 않은 내 몫을 세어보며 아무리 애원해도 인생은 공정한 고용주라서 요구한 만큼만 줄 뿐. 하지만 그대가 일단 당신 몫을 정하고 나면 그 일을 견뎌야만 한다. 나는 하인의 몫을 받고 일했다. 그리고 낙담한 채 깨달았다. 내가 인생에서
훨씬 큰 몫을 요구했더라도 인생은 기꺼이 지급했으리라는 것을. 강한 신념이 부를 끌어당긴다.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는 강한 신념을 품으면 신념은 반드시 물리적 등가물로 바뀌고야 만다. 멸망을 물리적이나 금전적인 등가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기 암시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은 알고 있는가? 신념이란 자기 암시의 원리를 통해 잠재의식의 확언 같은 반복적인 지시를 보냄으로써 생성되는 마음 상태다. 그렇다. 지금까지 알려진 신념을 개발하는 방법은 잠재의식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확인시키는 방법뿐이다. 사람들이 범죄자로 변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이 말의 의미가 더 명확하게 와닿을 것이다. 처음 범죄를 접할 때 사람들은 범죄를 혐오한다. 그러다 한동안 계속 접촉하면 범죄에 익숙해지고 범죄를 견뎌낸다. 접촉하는 기간이 충분히 길어지면 결국 범죄를 받아들이고 범죄의 영향을 받는다. 즉, 잠재의식은 긍정적이거나 건설적인 생각의 씨앗을 물리적 등가물로 바꾸기도 하며 마찬가지로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생각의 씨앗도 물리적 등가물로 바꾼다. 수많은 사람에게 불행, 불운이라고 일컫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 어떤 이상한 힘 탓에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실패할 운명이었다고 여긴다. 하지만 잠재의식이 부정적인 신념을 받아들이고 물리적 등가물로 바꾼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불행의 창조자는 다름 아닌 당신, 본인 스스로의 잠재의식인 것이다. 잠재의식은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이 제공하는 것에 부응할 뿐이다. 잠재의식은 용기나 신념으로 이끄는 생각을 현실로 바꾸어내듯 똑같이 두려움이 이끄는 생각도 쉽게 현실로 바꾼다. 미국 중서부의 한 도시, 은행 임원인 조지프 그랜트라는 사람이 이사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거액의 은행 돈을 빌리고선 도박으로 탕진해버렸다. 은행 감사관이 은행 계좌를 확인하러 왔던 어느 날 오후, 그랜트는 은행을 빠져나와 호텔로 피신했다. 사흘 후 발견되었을 당시 그는 침대에 누워 울부짖으며 끙끙대고 있었다. 그리고는 죽을 것 같다고 반복해서 외치고 있었다. 얼마 후 그는 세상을 떠났다. 전기를 건설적으로 사용하면 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자기 암시의 원칙도 이와 똑같다.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 어쩌면 뇌세포 속에 성취의 씨앗이 잠자고 있다. 그 씨앗을 깨워 움직이게 만든다면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높은 곳까지 올라갈 것이다. 풍요로운 부를 이룬 것처럼 행동하라. 앞에서 설명한 부를 현실로 만드는 6단계 원칙에서 마지막 6단계는 매일 2번씩 돈을 향한 열망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실제 소리내어 읽고 그 돈을 이미 소유한 자신의 모습을 느끼고 믿는 것이었다. 이 지침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당신의 열망을 당신의 잠재의식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명심하라. 그 문장을 읽는 것은 부의식을 개발하는 수단이다. 문장을 큰 소리로 읽을 때 감정이나 느낌을 담지 않는다면 읽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프랑스 심리학자 에밀 쿠에가 말했던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이 말 역시 수백만 번을 반복한다 해도 당신의 감정과 신념을 담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잠재의식은 오직 감정이나 느낌이 담겨있는 생각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기 암시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 암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무미건조한 말로는 잠재의식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신념을 가지고 감정을 잘 담은 말이나 생각을 통해 잠재의식에 닿는 법을 배워야만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열심히 몇 번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원래 그 무엇이든 몇 번 해보는 것으로는 그 어떤 효과도 얻을 수 없다. 잠재의식까지 내려가 영향을 끼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잠재의식을 속이고 싶다고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그냥은 절대 속일 수 없다.
자기 암시의 원칙을 활용하려면 당신의 그 열망이 불타는 집념으로 변할 때까지 집중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까지 집중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지금부터 말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1단계 원칙을 기억하는가? 1단계 원칙은 멸망하는 돈의 정확한 액수를 마음에 새긴다이다. 눈을 감고 실제로 돈이 눈앞에 떠오를 때까지, 당신의 계좌에 실제로 그 돈의 액수가 찍혀 있는 것이 보일 때까지 계속 집중하라. 매일 최소 한 번은 이를 연습하면서 실제로 돈을 소유한 자기 모습을 떠올려라. 잠재의식은 이렇게 절대적인 신념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를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명령에 따라 행동한다. 하지만 이 명령은 여러 번 반복해야만 잠재의식이 그 명령을 소위 해석할 수 있다. 당신이 시각화한 액수의 돈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그 돈은 당신이 소유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다. 그렇게 해서 잠재의식이 돈을 얻게 해줄 실질적인 계획을 당신이 무조건 세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돈을 소유한 당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에 필요한 계획을 넘겨달라고 당신의 잠재의식에 요구하라. 그러다 계획이 나타나면 즉시 실행에 옮겨라. 계획은 10중 8구 육감을 통해 영감의 형태로 마음속에서 번쩍 떠오를 것이다. 이 영감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일 수 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영감을 받아들이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라. 모든 성공 비법에는 끈기가 녹아 있다. 하지만 듣기만 해도 힘든 그 말, 끈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잠재의식은 깨어있거나 잠을 자거나 상관없이 항상 작동한다. 어쩌다 잠깐씩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과를 얻으려면 습관적으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부는 돈을 끌어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에게 끌린다. 가난 또한 똑같은 이치에 따라 가난에 호의적인 사람에게 끌린다. 가난의식은 습관을 기르지 않아도 저절로 발전한다. 그러나 부의식은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만큼 부를 이룰 때 끈기가 중요하다. 끈기가 없다면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할 것이다. 잠자리에서 가위에 눌려본 사람은 끈기의 가치를 알 것이다. 가위에 눌리면 반쯤 깨어있는 상태에서 금방이라도 숨이 막힐 것 같은 상태가 된다. 몸을 뒤척일 수도 근육을 통제할 수도 없다. 가위에서 벗어나려면 끈질기게 의지를 발휘해야만 한다. 갖은 노력 끝에 겨우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면 한쪽 팔의 근육을 통제할 힘이 생긴다. 그런 식으로 의지를 최고로 끌어모아 반대편 손, 팔에 이어 다리까지 움직이면 마침내 근육을 완전히 통제하고 순식간에 가위에서 벗어난다. 이렇듯 비결은 한 단계씩 차례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살다 보면 정신적인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가위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서 끈기 있게 움직이다 보면 마침내 의지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 끈기가 있다면 성공은 찾아온다. 막대한 재산을 모은 사람이 모두 처음부터 끈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개 중에는 상황에 떠밀려 끈기를 길러야만 했던 사람도 있다. 끈기라는 습관을 기른 사람은 실패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둔 것과 같다. 몇몇 사람만이 경험을 통해 끈기의 중요성을 안다. 그들은 실패를 그저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열망을 끈질기게 적용해 마침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다. 한 발짝 떨어져 삶을 지켜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패로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실패를 더 많이 노력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세상에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한다. 그 존재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바로 이 힘이 좌절을 겪고도 계속 싸우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힘을 끈기라고 일컫는다. 끈기와 관련해 생각해봐야 할 한 가지 사례가 있다. 죽은 희망들의 무덤, 기회의 문. 이처럼 전혀 상반된 수식어를 지닌 곳이 있다. 바로 브로드웨이다.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이 명성, 재산, 권력 등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무언가를 쫓아 브로드웨이로 온다. 하지만 브로드웨이는 그리 쉽게, 그리 빨리 정복되지 않는다. 브로드웨이는 포기하는 것을 거부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다가간다.
그리고 그제서야 재능을 알아봐주고 돈으로 보상한다. 소설가 페니 허스트는 글쓰기로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1915년 뉴욕에 입성했다. 허스트는 무려 4년 동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희망을 품은 채 그렇게 계속했다. 희망이 희미해져도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알았어, 브로드웨이. 어떤 사람은 굴복했겠지만 나는 아니야. 내가 널 굴복시키고 말겠어. 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로부터 무려 36번의 거절 통보를 받았으나 37번째 만에 마침내 한 편의 글을 기고하는 데 성공했다. 만약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맨 처음 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기고야 말겠다고 결심한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4년 동안 신문사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마침내 보상이 찾아왔다. 마법이 풀렸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도자의 시험을 기꺼이 통과한 것이다. 그때부터 출판계 인사들이 그녀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곧이어 영화계에서도 푼돈이 아닌 마치 홍수처럼 큰 돈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의 최신 소설 위대한 웃음은 출간되기도 전에 당시 최고가에 팔렸다. 허스트의 사례가 절대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다. 누구든 큰 부를 축적한 사람은 끈기부터 길렀다. 브로드웨이는 거지에게는 커피 한 잔과 샌드위치를 주지만 큰 것을 쫓는 사람에게는 끈기를 요구한다. 인연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만날 것이다. 짧은 시 한 편을 공유하고 싶다. 패배했다고 생각하면 패배한 것이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 적당한 온도를 찾지 마라. 매 순간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는 온도에서 살아라. 24도의 불호는 38도의 불을 달성할 수가 없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 더 해보자, 혹은 한 번만 더 해봐라, 이런 말 여러분 스스로도 해봤을 거고요. 반대로 옆에서 이런 말 해주는 사람도 한 명쯤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진짜 엄청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한 번 더라는 것 자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아는데 실제로 한 번 더 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무엇보다 힘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여기서 한 번 더 한다고 잘 되거나 성공할 거란 확신이 없잖아요. 사실 다들 그래서 한 번 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포브스가 선정한 50세 이하 최고 부자 50인의 이름을 올린 미국의 기업가죠. 에드 마일렛의 한 번 더의 힘.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 원하는 경제적 여유, 그걸 이루는데 이 한 번 더라는 걸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있는지 명확하게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우선 정체성에 대해 말해주고 싶다. 정체성은 당신이 지금 현재 가장 진실하게 유지하고 있는 생각과 믿음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상대에 따라 당신의 표정이나 행동을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다. 하지만 결코 당신 스스로는 속이지 못한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이 정체성이란 당신이 나 자신에 대해 진짜라고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꾸면 당신의 삶은 바뀐다. 즉,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정체성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에 대한 믿음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변화된 삶을 갈망하는 모순에 찬 삶을 살아간다. 다시 강조한다. 정체성이 바뀌어야 당신 삶이 바뀐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당신의 목표에 당신의 정체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표에 자신의 정체성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목표를 가져다 맞추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춘 사람이다. 계속 성장하고 시야를 넓혀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재설정할 줄 안다. 당신이 원하는 성공은 바로
이 과정에서 탄생한다. 당신 내면에 한 번 더의 정체성을 세팅하라. 한 번 더의 정체성을 장착하면 태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당신에게 한계를 주입시켜온 외부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당신은 지금까지 성장해오며 가능성보다는 한계에 훨씬 익숙해졌다. 한계가 당신의 강력한 정체성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그 한계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고 누가 왜 설정해 놓은 것인지도 모른 채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할 만큼 충분한 나이가 들었음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던 시기에 받아들인 정체성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인가? 인간은 어릴 때 그야말로 백지 상태다. 이 말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불행히도 어린 시절 우리는 무방비 상태였다는 것이다. 너한테 공부 머리는 없구나. 어차피 노력해봤자 타고난 애들 못 이겨. 그걸 해내기에는 네 멘탈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이런 외부 평가가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당신의 정체성 중 일부로 강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내려지는 그 부정적인 평가들을 부인하거나 반박할 능력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것이다. 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삶을 망치고 실패하는데도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 지금부터 이걸 해결해보자. 성공은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삶을 정말 철저히 통제한다. 정체성은 일종의 자동 온도 조절기다. 당신 내면의 온도 조절기가 당신 삶의 여러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너무 덥거나 추우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에어컨이나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를 찾는다. 예를 들어 외부 기온이 섭씨 38도라면 당신은 에어컨을 가동해 실내 온도를 24도로 낮출 수 있다. 외부 기온이 영하를 기록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히터를 가동해 실내 온도를 똑같이 24도로 높일 수 있다. 당신 삶도 이와 똑같다. 당신이 언제나 24도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당신은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삶이 너무 뜨거울 때는 내면의 자동 온도 조절기를 가동해 식히고 너무 차가울 때는 데울 것이다. 즉, 당신의 삶은 늘 24도 정도의 적절함을 유지할 것이다. 당신이 이룬 성과가 당신의 정체성을 폭발적으로 넘어서려고 할 때마다 온도 조절기를 가동해 이를 당신에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것이다. 나아가 당신은 삶이 얼음장 같은 바닥을 찍고 폭발적으로 튀어오르는 그런 경험 또한 하지 못할 것이다. 언제나 24도에 맞춰놓은 채 하루, 한 주, 한 달, 1년을 살아갈 것이다. 어떤 결단도, 어떤 시도도, 어떤 도약도 당신이 맞춰놓은 그 한결같은 24도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체성의 온도를 확 끌어올려야 한다. 학벌, 직장, 승진, 결혼 같은 것들이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로지 당신 내면의 온도 조절기만이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뿐이다. 당신의 온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점점 24도 이하의 수준까지 추락하고 말 것이다. 성공은 정체성의 온도와 정확히 비례한다. 정체성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신은 강해진다. 한계 조건들을 극복해낸다. 나아가 외부 조건들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곧 성공이다. 성공이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적당한, 적절한 온도 범위 안에 사는 사람은 유혹에 쉽게 빠지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무섭게 다시 예전의 온도 설정으로 돌아간다. 실패하는 사람은 언제나 돌아갈 길을 찾는 데 뛰어나다. 가장 안 좋은 것은 이것이다. 당신은 단 음식이나 야식을 먹으며 생각한다. 또 빼면 되지 뭐. 10kg나 뺀 적도 있는데 뭘. 다시 강조한다. 성공이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현재 7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꽤 괜찮은 직장인일 수도 있다. 종종 당신은 10억, 100억이 있는 은행 잔고를 상상하며 미소를 짓곤 한다. 하지만 당신의 상상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7천만 원의 연봉에 그럭저럭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의 다음 단계로 나갈 의지가 크게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당신은 엄청나게 큰 행운을 통해 100억을 벌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정체성을 100억의 가치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결국 당신의 정체성 조절기는 당신 삶을 연봉 7천만 원 수준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고액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얼마 못 가 모든 돈을 탕진하는 경우를 떠올려보라. 100억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100억짜리 정체성을 먼저 갖추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성공의 핵심이다. 몇 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당신 내면의 온도 조절기를 획기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연봉 7천을 받든 100억을 벌든 사는 내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정체성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기회를 발견하게 된다.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기억하라. 당신이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퇴로를 끊어내는 순간 당신은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적당한 온도를 찾지 마라. 매 순간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는 온도에서 살아라. 24도의 불호는 38도의 불을 달성할 수가 없다. 우리는 흔히 실패했을 때 그 이유를 외부 조건과 환경에서 찾는다.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2달 동안 운동을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살이 찐 거야. 내가 주식 투자에 실패한 건 아무도 예측 못한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지 뭐. 그것만 없었으면 몇 억은 충분히 벌었을 텐데. 당신 내면의 온도 조절기가 충분한 높이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런 결과는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라 일시적인 좌절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이런 시련을 목표로 가는 길에 필연적으로 만나는 과속 방지턱 정도로 여긴다. 일시적인 좌절을 맛본다 해도 이를 실패가 마땅한, 포기가 마땅한 삶에 대한 핑계로 삼지 않는다. 이 시련과 좌절 구간을 통과하면 결국 획기적인 온도의 삶에 도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온도가 다른 사람들과 결별하라. 38도의 삶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당신이 24도의 삶에 머무르는 건 불가능하다. 인간은 근접성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당신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의 특징과 행동, 신념을 자연스럽게 흡수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의 지식과 생각은 당신의 일부가 된다. 내면의 온도 조절기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정체성을 바꾸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 삶에 포함되어 있는 19도, 20도, 21도, 25도, 28도, 30도의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이다. 결별이 너무 어렵다면 대안이 있다. 상대의 온도 조절기를 높여주는 것이다. 이는 가족과 같이 작별하기 어려울 때 가능한 접근 방식이다. 모두들 다 여기서 끝낼 때 그냥 한 번 더 하라. 정체성은 자신감과 어떻게 다를까? 정체성은 당신이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굳게 믿는 것이다. 당신 내면에 있는 온도 조절기다. 그리고 자신감은 그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에게는 신기할 정도로 공통된 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다. 의심, 불안, 나약한 태도를 제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든 밀고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자신감은 당신 내면에서 생성된다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내면의 감정이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판을 짤 수가 있다. 지인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너의 뒤에 있는 것과 너의 앞에 있는 것들은 너의 안에 있는 것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다. 잠시 이 말을 깊이 새겨보라. 너의 뒤에 있는 것과 너의 앞에 있는 것들은 너의 안에 있는 것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자신감이 어떤 것인지, 그 자신감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판을 짤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다. 그런데 당신이 자신과의 약속을 깨버린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자신감은 자취를 감춘다.
자신과의 약속을 깨는 순간부터 당신은 세상이 아니라 경쟁자들이 아니라 오직 당신 스스로와 싸우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다른 싸움을 위해 아껴놓은 꼭 필요한 그 에너지를 당신 스스로와의 싸움에 소진하고 말 것이다. 초과 잉여분을 저축해 나가라.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둘 다 옳다. 공자는 한 개인의 실행력은 그가 자기 자신을 믿는 수준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당신에게 한 번 더 시도할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뿌리내리게 한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이 한 번 더의 마인드를 갖춘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말을 달고 산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렇다. 성공이란 기대치를 충족한 상태가 아니다. 진정한 성공, 연속적인 성공이란 기대치를 뛰어넘은 상태를 뜻한다. 한 번 더 시도는 다른 사람들이 100% 성과를 거둘 때 110%의 성과를 올릴 수 있게 한다. 이 10%의 초가분들이 모이고 모여 더 크고 더 뛰어난 합성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하다. 이 한 번 더 시도를 당신의 제2의 천성으로 만들면 된다. 그러니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라. 저의 가장 큰 재능은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당신이 흥분할 만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사실 이 한 번 더 시도의 세계에는 경쟁자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면 곧장 만족을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처음 생각했던 만족의 8부 능선쯤에서 타협하고 멈춰선다. 그들은 절대 당신처럼 한 번 더 시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신이 얻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한 번 더 시도의 세계에는 경쟁자가 별로 없다. 초과 달성자로 사는 법. 조금 전 언급한 바와 같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길도 한 번 더 시도와 직결된다. 시도가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 초과 달성자가 되고 싶다면 이것만 기억하라. 최대 이익은 언제나 극한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기대 이상의 성과는 현재 당신이 머무는 곳, 그리고 이미 머물렀던 곳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당신의 최대 성공은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한계로 당신 자신을 몰고 갈 때 발생한다. 익숙한 것에 견주어 목표를 세우지 마라. 의도적으로 최대한 극단적인 조건을 만들어 보라.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당신의 수용력이 늘어나고 이 새로운 수용력이 당신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 그렇다고 쉼없이 몰아붙이지는 마라. 휴식을 반드시 고려하라.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친 활동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 그냥 조금만 활동해도 쉽게 지치고 만다. 고도의 활동은 오히려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배터리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방전되고 만다. 모든 단계가 그 자체로 목표인 동시에 목표로 이르는 단계여야 한다. 괴테. 당신의 목표는 모두 변화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삶을 뭔가 새로운 수준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목표는 언제나 도전의 대상이다. 도전의 대상이 아닌 목표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당신의 목표가 자선단체에 1,000만 원 기부라고 해보자. 이 목표는 당신의 열정에 불을 당기는가? 이 목표를 떠올리면 도전 의지가 솟구치는가?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를 상상하면 가슴이 뛰는가? 뭔가 부족하다. 뭔가 밋밋하다. 자선단체에 1,000만 원을 기부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왜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뜨거운 설득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가슴을 뛰게 하는 감정을 목표에 실어야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가 생겨난다. 당신이 1,000만 원을 기부할 가능성도 훨씬 커진다. 당신이 1,000만 원을 기부함으로써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공부방을 열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마음에 새겨보자.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당신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공부방을, 또는 당신의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든 한 질병의 원인 연구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의학자들을 돕겠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의 1,000만 원이 부모님 없는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에 쓰일 수 있다면 이것이 곧 목표에 설득력 있는 이유를 장착하는 것이다. 그러면 목표에 더 뚜렷하고 강한 감정이 실리고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높은 추진력을 얻어 목표까지 질주할 수 있는 것이다. 청년 시절 나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검진 결과를 의사에게 들은 적 있다. 그날 이후 나는 내가 언제든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쁜 삶은 그런 생각을 점점 희석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딸 아이가 결혼식에서 아버지 없이 혼자 입장하는 상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때 내가 받은 충격은 정말이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그 길로 결혼식장을 빠져나온 다음 곧바로 헬스클럽에 등록했다. 그리고 현재 누구보다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딸의 결혼식 상상이 건강한 삶이라는 내 목표에 엄청난 설득력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나는 변화에 성공한 것이다. 기억하라. 목표와 연결된 설득력 있는 동기부여와 감정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것만 있지 않으면 당신은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리고 목표를 세울 때는 너무 세분화하지 마라. 재정, 건강, 노후생활, 가족, 친구 모임 등등 목표의 범주가 너무 잘게 쪼개지면 복잡해지고 집중력만 분산된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목표는 단순해야 한다. 목표의 리스트가 길면 그만큼 목표의 노예가 되고 만다. 목표는 크게 2가지로 나누면 충분하다. 첫째,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인가? 둘째, 삶 전반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표인가? 추진력을 얻기 위한 목표는 좀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다. 단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 당신 삶에 추진력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단기적인 것이 특징이다. 단 하나 주의할 점은 추진력 확보를 위한 목표가 여전히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계속 확인해야만 한다. 2번째인 전체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목표는 달성하기 만만치 않다. 이 목표를 이루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때로는 평생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다. 당신이 목표를 세울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추진력 확보를 위한 목표, 삶 전반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표, 이 2가지 목표를 하나로 조화롭게 연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체중 감량이라는 목표를 정해보자. 먼저 설득력 있는 이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것이다. 내가 단지 뚱뚱하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더 빨리 세상을 떠나기에는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나는 세계 여행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 목표를 이루려면 일단 세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야 하잖아. 골골한 체력으로 훈련받는 것 같은 여행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 그런 다음 첫 번째 유형인 추진력 확보를 위한 목표를 실행에 옮긴다. 즉 일주일에 1kg, 한 달에 4kg를 빼는 것이다. 적절한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면 이는 달성 가능성이 높은 목표일 것이다. 물론 당신은 현재 고도 비만이라 50kg 이상을 감량한다는, 즉 2번째 유형인 인생을 변화시키는 목표를 한 방에 세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달에 4kg을 감량하는, 즉 추진력을 확보하는 그 목표를 하나씩 모두 달성하는 것뿐이다. 세계적인 대문호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는 목표에 이를지도 모르는 단계를 밟는 것으로는 언제나 실패한다. 모든 단계가 그 자체로 목표인 동시에 목표로 이르는 단계여야 한다. 어렵고 불편한 것. 생각해보라. 당신 삶에서 특별한 축복은 무엇인가? 아마도 그 축복은 뭔가 불편한 것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당신이 가장 어렵고 불편한 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사실 답은 매우 간단하다. 오르막길을 먼저 달리는 사람이 계속 뛰다 맨 마지막에 가서야 오르막길을 오르는 사람보다 먼저 결승선에 도착하지 않겠는가? 평범한 만족과 평범한 자신감이 아닌
강렬한 만족과 넘치는 자신감은 불편한 일을 성취했을 때 얻어진다. 무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평균이 아니라 평균 이상을